최근에 엔화도 그냥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옆에 있으면서 그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봤을 때 지금 환율이 1,400원대 후반 내지는 1,500원 정도 올라온 것은 쉽게 환율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좀 어렵겠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사이에 시장을 둘러싸고 있던 불확실성들은 하나씩 거쳐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이 있죠.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내려가지가 않고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이러이러한 위험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을 일단 소거하고 다른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환율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잘 버티는 것도 최근에 보기 드문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오늘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주간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한번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전 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즉 4,200포인트 위로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생각보다 아래쪽으로 처지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정부 여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기존에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한 35%였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면서 25%로 완화를 하게 되면 기업들도 보다 더 배당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조금 더 주식을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결국은 이 정부가 주식시장을 쿨다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인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쭉 위험하다 했지만 미국의 셧다운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임시 예산안 표결을 통해서 일단 셧다운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런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그런 점들이 아마 코스피 지수를 이제 위쪽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1,460원, 1,470원도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 사이에 관세 협상하고 그리고 3,500억 달러 이런 문제들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는 것은, 그렇다면 다른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다른 요인들을 한번 점검해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한미 간의 금리 역전 상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5%, 미국의 기준금리는 4%. 이렇게 되다 보면은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의 금리 자산에 투자하지 우리나라 금리 자산에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더 높은 이자를 주니까. 그런데 이게 좀 단기적으로 짧게 끝났으면, 과거에 평균적으로는 한 20개월 정도의 금리 역전이 이어진 적은 있었는데 지금은 4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의 금리보다는 한국의 금리가 더 낮은 게 새로운 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 원화에 투자를 했을 법한 그 자산들이 달러 자산에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 자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특히 우리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에 훨씬 더 큰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달러에 대한 공급, 또 원화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하나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 때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이죠. 그거 아니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미국에 가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계속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국내에 송금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쓰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은 무역수지 흑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본국으로, 국내로 들어왔다가 나가든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아예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돈이 필요한 것이고, 미국에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할 때 무역수지 흑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지금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벌어들인 것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거기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로 달러가 들어올 요인이 사라졌다 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겠지만 이번에 장이 올라가면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국내 시장에서의 수익률이 좋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제 그 매월 보험료가 들어오게 되면 자산을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달러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 자산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면 나중에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보험료를 받고 연금을 주게 되는데 연금 줄 때 국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국내 채권을 판다든지 그러면은 국내 금융시장의 변수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놓고 국내에서 팔 수 있는 거 팔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달러 자산을 팔고 이렇게 해서 한쪽에 집중된 상태에서의 금융시장 변수의 변동성 확대 이걸 막기 위해서 달러 자산을 사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국에 10년 동안 2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환율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이 경제가 좀 계속해서 불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카이치가 아베가 있던 아베노믹스를 좀 따라간단 말입니다. 엔화를 약하게 움직이고 돈 풀고 그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 일본의 엔화는요 준 기축통화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엔화도 그냥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옆에 있으면서 그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봤을 때 지금 환율이 1,400원대 후반 내지는 1,500원 정도 올라온 것은 쉽게 환율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좀 어렵겠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3천조 원 정도, 3천조 원. 3천조 원에 대해서 100bp, 즉 1%포인트 올라가더라도 30조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서민들이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외화 자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인데 그래서 그 사이에 국민연금하고 달러 수합도 하고 있었는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죠. 뭐 국내의 수입 물가를 자극한다든지 뭐 최근에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가면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하나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고환율 시대를 우리는 뉴 노멀,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의회가 이제 합의를 했어요. 셧다운을 막았습니다. 임시예산입니다. 임시예산. 2016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농무부, 보훈부, 의회 운영 예산 등에 대해서도 2026년 회계년도 전체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아서 민주당이 협조를 했죠. 이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또 이 정치적인 레토릭을 또 쓴 것이 뭐냐면 민주당 때문에 지금 바우처라고 하는 것은 식권 같은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저소득층이 밥을 먹게 돼 있는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한테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주는 바람에 니네들이 밥을 못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민주당이 곤란해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이 건강보험 개혁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거죠.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합의안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 공화당은 관련 법을 12월 상원 표결에서 붙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지금 상원도 공화당, 하원도 공화당, 행정부도 공화당. 그래서 이제 레드 웨이브 이게 불어가지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는 그런 방향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가로 셧다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연방공무원 해고를 철회하고 모든 공무원들의 밀린 급여를 보장받는 성과를 얻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 예산도 복구되야 됩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왔는데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시건 대학교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하는데 예비치가 전월 대비 3.3%포인트 하락한 50.3을 기록했어요. 문제는 이 기준점이 50이거든요. 50이니까 50.3이면 50 위에 있으니까 이건 아직까지도 소비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기준점 위에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수치가 내려오니까 이제 잘못하면 50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1978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경제여건 지수도 6.3%포인트 하락한 52.3.
사상 최저치고 응답자의 71%가 향후 1년 내에 실업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 전의 2배 수준이고 개인의 실직 가능성 인지도도 2025년 3월 이후에 최고치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AI가 돌아가니까 실제로 고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AI가 많은 일을 한단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조교들 주는 것보다 AI를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느냐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소비자 심리지수는 미국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 GDP의 70% 이상이 소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뒷걸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고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복잡한 세상 궁금한 건 많고 어디서 배울까 망설이지마 세종 TV 문을 활짝 열어봐